안녕하세요. 토익 독학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RC 점수를 한 번에 확 올릴 수 있는 문제풀이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했을 때 점수가 오르지 않은 분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한테 제가 까먹고 이 문제풀이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그때서야 이 접근법을 설명을 해줬는데, 그때 그 학생이 이것만 미리 알고 문제 적용했으면 지금보다 100점은 더 나았을 텐데, 이렇게 되게 많이 아쉬워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접근법은 되게 체계적이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했을 때 여러분들의 점수를 확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스텝을 하나하나씩 밟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의문점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만 믿고 이 방법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학습법을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단계들을 똑같이 카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건 약간 이렇게 바꾸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바꿔서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점수는 정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토익을 2년 동안 가르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가설을 세우고 이걸 하나씩 실험해봐서 실제 효과가 있는 것들만 단계에 넣었기 때문에 똑같이 카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웹캠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런 실전 문제를 어떻게 풀까에 대한 영상이라서 우리는 RC 문제집을 푼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볼게요. 파트 5랑 파트 6랑 파트 7까지 해서 100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대부분 시중에 있는 문제들은 천재라고 해서 이런 RC가 100문제가 10회가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집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집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마킹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RC 문제 푸는 법 설명드릴게요. 전체 화면으로 보시는 게 보시기 편할 겁니다. 먼저 파트 5부터 보겠습니다. 파트 5는 이렇게 30문제로 구성이 되는데, 파트 5에서 중요한 건 일단 문제를 보고 나서 이 문제를 해석해서 바로 푸는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이 문제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파트 5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요. 단어 문제랑 문법 문제. 단어 문제일까요? 문법 문제일까요? 얘는 문법 문제입니다. we, us, our 이런 거의 품사만 바뀐 문제가 되겠죠. 얘는 단어 문제일까요? 문법 문제일까요? 얘는 단어 문제입니다. 얘는 단어 문제일까요? 문법 문제일까요? 마켓이라는 것의 자체가 형태만 바뀐 그런 문법 문제죠. 얘는 단어 문제. 얘도 단어, 얘 문법,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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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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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단어, 문법, 단어 혹은 문법, 이렇게 약간 애매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푸셔도 되고 단어적으로 푸셔도 됩니다. 이렇게 파트 5 문제는 문법 문제랑 단어 문제로 나눠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법 문제는 최대한 문법으로 푸셔야 돼요. 해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여기를 볼게요. 여기를 보니까 values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소유격이니까 소유격이 답이겠구나,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지, 이걸 해석으로 풀려고 하면 일단 시간이 오래 걸려요. 파트 5는 문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맞추는 게 중요해서 이 문법 문제는 문법적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문법 문제는 문법으로 바로 푼다. 그 다음 이런 문제를 보면 얘는 단어 문제죠. 이 단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문법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해봐야 돼요. 게스트는 찾을 수 있다. 추가적인 린넨과 타월들을 어디에 있는? 클로젯 안에 있는. 이렇게 해석으로 풀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문법 문제니까 이 자리가 어떤 품사 자리인지 보고 골라주면 되고, 얘는 단어 문제죠. 이 단어 문제는 해석으로 푼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어 문제 같으면서도 문법 문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문법으로 접근을 해보세요. 문법으로 접근을 해본 다음에 문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단어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문법이 좀 많이 부족하다, 난 개념서를 풀어본 적도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문법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문법으로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때 단어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라고 해서 다 문법으로 풀 수는 없을 거예요. 진짜 문법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이상. 그런 분들한테는 문법으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단어로 접근을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파트 5는 크게 단어 문제와 문법 문제로 나누어진다. 보기를 보고 먼저 파악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문법 문제는 최대한 문법으로 푼다. 문법으로 커버가 안 되면 그때서야 해석으로 푼다. 그래야 파트 5 문법 문제를 빠르게 풀어서 파트 7을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단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해석으로 푼다.
문법인지 단어인지 애매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문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안 풀리면 해석으로 간다. 이 접근법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하시고 체계적으로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파트 6 보겠습니다. 파트 6는 비중이 좀 적습니다. 한 지문, 두 지문, 세 지문, 네 지문 이렇게 16문제로 구성이 되는데 이 파트 6는 파트 5의 연장선이라고 불러요. 왜 연장선이라고 하냐면 파트 7을 볼게요. 파트 7은 문제가 있고 보기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보기가 있다. 반면에 파트 5랑 6는 문제가 없어요. 보기만 있고 고르는 거다. 5도 마찬가지로 보기만 있고 고르는 문제죠. 그래서 연장선이라고 하고 문제 유형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한 지문에 4개의 문제가 딸려 있죠. 근데 아까와 비슷하게 문법 문제가 있죠. 문법 문제 파트 5에서는 어떻게 푼다 그랬죠? 문법으로 먼저 풀어본다. 도저히 못 풀겠으면 그때 해석으로 푼다. 이렇게 갔는데 이 파트 6에서 문법 문제는 이 문장만 보고 풀리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얘는 약간 앞뒤 문맥을 봐야 돼서 파트 5 문법 문제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파트 6의 문법 문제는 문맥을 봐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나머지 문제 유형은 여러분들이 푸시면서 익숙해질 수 있고 설명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 파트 7을 보겠습니다. 파트 7은 크게 단일 지문과 연계 지문이 있어요. 단일 지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문이 하나가 있고 문제가 여러 개가 딸려 있죠. 이렇게 지문이 하나가 있고 문제가 여러 개가 딸려 있어요. 그 다음에 연계 지문은 176번부터가 연계 지문인데 연계 지문은 지문이 여러 개가 나와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후반부로 가면 지문이 3개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여기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죠. 먼저 연계 지문부터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이나 상담을 하면서 파트 7 어떻게 푸세요? 하면 이 문제부터 먼저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접근하면 여러분들 파트 7 다 못 풉니다. 시간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파트 7은 일단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문의 유형을 먼저 보세요. 카드죠. 안내 같은 거죠. 텍스트 메시지죠. 기사죠. 이렇게 문제를 보기 전에 어떤 유형의 지문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바로 이 문제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지문을 대략적으로 먼저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토익에서 되게 중요한 접근법이 있어요. 이거를 뭔가 시험 문제의 지문을 읽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 자체를 좀 흥미로운 시선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집중도가 높아지고 이해력이 훨씬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카드죠. 무슨 카드지? 레인보우라는 회사네? 나한테 도움을 주는 정보인 양 흥미롭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지문의 유형을 파악했으면 얘를 간략하게 1초에서 2초 정도 빠르게 훑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정도만 봅니다. 레인보우 윈도우라는 회사인가 보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를 넘어갈 때 시선이 일로 갈 때 여기에서 눈에 밟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밟혔거든요. Free Estimate 무료 견적, 무료 견적서. 눈에 밟히는 것들은 봐주세요. 그럼 얘가 무료 견적에 관련된 건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문제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핵심은 간략하게 1초에서 2초, 뒤에 긴 지문은 좀 더 길게 볼 겁니다. 이렇게 훑어보면서 눈에 밟히는 걸 보면서 걔한테 흥미를 느껴라. 그래야 이해도가 높아지고 문제 분석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을 간단히 본 다음에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석해 볼게요. 어떤 분야에서 미스터 이 사람이 고용되어 있는가? 이런 문장인데 그리고 나서 무엇이 나타나 있는가? 레인보우 윈도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문제들을 단편적으로 하나씩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 문제를 읽을 때 지문과 최대한 연결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만 잘 잡히시면 여러분들 RC 점수 진짜 빠르게 오릅니다.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이 사람이 고용되어 있는가? 그럼 이 사람 이름이 있는지 빠르게 보세요. 슉 보니까 저는 보였어요. 근데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보고 나서 안 보이면 이런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눈에 밟히면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프로덕트 컨설턴트네. 그럼 뭔가 상품 컨설턴트인가 보다. 근데 그 컨설턴트가 어떤 상품 분야에 고용되어 있는가? 이런 문장인가 보네.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는 겁니다. 무엇이 나타나 있는가? 레인보우 윈도우에서는. 그럼 이 회사에 대한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파악을 해준 다음에 지문들을 읽기 전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빠르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프로덕트 컨설턴트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분야에 고용되어 있는가? 그다음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것이 나타나 있는가, 이렇게 문제 분석을 한 다음에 지문을 읽어야 돼요. 이렇게 연결해서 분석하는 시간이 되게 아까울 것 같고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먼저 지문의 유형을 보고 걔를 간략하게 흥미롭게 봐주고 눈에 밟히는 거는 좀 봐주고, 그 다음 문제를 볼 때도 이 지문이랑 연결해주는 이 시간, 이게 꼼꼼할수록 지문을 읽는 속도가 단축이 돼서 결과적으로 파트 7을 더 많이 푸실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연습이 되면 시간 단축이 엄청나게 될 겁니다. 다음 지문 분석해 볼게요. 먼저 문제를 보기 전에 어떤 유형의 지문인가 먼저 봐줘야 된다. 공지네. 그 다음에 이 지문을 빠르게 봐주는 거예요. 도서관 사용자 공고인가 보다. 도서관 사용자 안내인가 보다. 뭔가 도서관에 폐쇄하나 아니면 닫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 공지의 목적. 그러면 도서관 사용 관련해서 뭔가 공지를 하는데 그것의 목적을 묻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존재하는 예약들에 대해서 옥토버 1 후에 이 도서관에 공지를 하는데 뭔가 예약들에 대해서 뭔가 일어난다니까 폐쇄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서비스가 열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지문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음 지문도 보겠습니다. 이메일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로 문제 읽기 전에 뭐 한다? 지문을 본다. 이메일은 특히 미리 분석해주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한번 볼게요. from이 보낸 사람이죠. 사람 이름이네요. to 사람 이름인데,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건 이메일에서는 이메일 주소를 보세요. 끝에가 다르게 끝나죠. 그럼 사내 메일이 아니네, 다른 회사에서 주고받는 거네, 이렇게 파악을 해주고 날짜도 간략하게 보고, 주제를 보니까 배송이 실패했대요. 그럼 이 보내는 사람이 뭔가 배송 회사인가? 이 받는 사람이 물건을 받는 회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는 겁니다. 이메일의 목적은, 그럼 이메일의 목적은 이렇게 또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이메일의 주제가 배송 실패였고 그럼 이 배송 회사가 뭔가 보내는 거였네, 이메일의 목적을 물어봤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무엇이 암시되어 있는가, 무엇이 나타나 있는가, 이 미스터 오스번 씨에게. 그러면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미스터 오스번이 누군지 보세요. 메일을 받는 사람. 그러면 배송이 실패됐다는 메일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 암시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네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하나의 변화인가, ASG가 최근에 만든 변화인가. 그럼 ASG 뭐지? 이메일 주소 또 보는 겁니다. 메일 주소에 있죠. 배송회사 같아요. 배송회사가 뭔가 새로운 정책을 해서 배송이 실패해서 이 사람한테 보낸 내용이구나. 이렇게 대충 이메일이 파악이 되죠. 물론 이렇게 분석했을 때 잘못 분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 분석해도 여러분들은 이득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이름에 되게 익숙해지고 이메일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 지문을 정말 빠르게 읽으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읽기 전에 이렇게 분석해주고 문제도 연결해서 읽어준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문제 분석 연결해서 하고 나서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문제들을 빠르게 한번 다시 봐요. 이메일의 목적, 미스본 씨에 대한 암시에 대한 것, 이게 새로 만든 것, 이렇게 다시 한번 되뇌어주면 이 지문의 내용이 다시 한번 파악이 되면서 이 지문을 읽다 보면 ASG, 맞다, 이 문제 있었지, 이렇게 회상이 돼서 이 문제들을 빠르게 다시 파악하고 지문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번엔 분석은 안 해볼게요. 근데 기사죠. 빠르게 읽히는 거 보고 이 문제 연결해서 풀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건 지문이 길죠. 그러다 보니까 지문을 다 읽고 풀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풀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까먹어서 다시 읽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3번 끊을 것 같아요. 3번 끊고 풀리는 게 있나 확인해보고, 또 이 지문 읽고 확인해보고, 또 여기 읽고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풀 것 같은데, 다 읽고 다시 읽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끊고 문제를 계속 보고, 끊고 문제 보고, 끊고 문제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문제를 잘 분석해놨더라면 이 지문을 읽다가 맞다, 이 문제 있지,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읽고 그렇게 안 풀린 문제들을 풀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파트 7은 먼저 중요한 거는 지문의 유형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기 전에 지문을 정말 빠르게 눈에 밟히는 것 위주로 본다. 그 다음에 문제를 읽을 건데, 문제를 읽을 땐 지문과 연결해서 읽는다. 이렇게 문제를 분석하고 나서 다시 한번 빠르게 분석해서 연결해 준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이 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 시간이 많을수록 지문 읽는 속도가 빨라진다. 이 부분은 저만 믿고 따라하시면 점수 향상 제가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건 우리 단일 지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볼 거는 연계 지문입니다. 연계 지문은 176번부터 200번까지가 돼요. 이 연계 지문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마킹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문의 유형을 먼저 보셔야 돼요. 플라이어는 전단지, 레터는 편지예요. 전단지랑 편지구나. 그리고 이 지문을 한 2, 3초 또는 5초 정도까지 빠르게 보는 거예요. 빠르게 보면서 눈에 밟히는 걸 보세요. 제가 눈에 밟힌 거는요, 풀타임이니 파트타임이니 이게 보였고요. 분석 회사인가? 이 정도만 봤어요. 그 다음에 다음 지문을 또 보는 겁니다. 이건 뭐 이 사람 이름이네? 이 사람 이름 여기 있나? 딱히 없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 회사네. 그러면 전단지 뿌린 회사가 분석 회사 같은데, 이 분석 회사가 어떤 고객한테 뭔가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파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는 거예요. 전단지의 목적은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봅니다. 이 전단지는 분석 회사가 하는 건데 뭔가 이것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는 얼마나 많은 돈을 이 사람은 받을 것이냐, 분석 회사로부터. 분석 회사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돈을 받는데요. 그럼 뭔가 분석 회사에 뭔가 도움을 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를 받지? 금액을 보니까 이 금액이 문제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지문과 이 지문에서 여기에 대한 단서를 주고 여기서 언급이 돼서 풀리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뭔가 도움을 줬구나, 이 분석 회사에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 암시되어 있는가? 그럼 미스 맨킨스, 이 사람 뭐야? 이러면서 보는 겁니다. 미스 맨킨스 있나? 빠르게 보세요.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전 봤습니다. 여기 맨킨스 씨, 편지 보낸 사람이에요. 편지 보낸 사람에 대해서 암시된 것은, 그럼 여기 지문을 읽다 보면 풀릴 수 있겠구나. 편지 보낸 사람이구나. 분석회사 직원이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죠.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 편지에. 그럼 편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이 문제는 별거 없죠. 무엇을 그 분석회사는 할 것인가? 만약에 이 감보아 씨, 감보아 뭐였죠? 감보아 돈 받을 사람이죠. 감보아 씨가 그녀의 예약을 취소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이 사람이 뭔가 약속을 했나? 약속이나 임무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아직 안 했나? 취소할 수도 있나 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주면 완벽하게 분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지문을 보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다시 한번 빠르게 분석. 이 전단지의 목적. 이 전단지는 분석회사 거였고, 그 다음 얘가 돈을 받는구나. 이 돈을 받는 사람은 편지를 받는 사람이야. 근데 저는 이렇게 또 보면서 이게 눈에 밟혔어요. 연구 참가다. 이렇게 계속 밟히는 게 힌트가 됩니다. 연구 참가. 그럼 이 사람 연구 참가해서 돈 받나 보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그 다음 이 사람은 뭐였죠? 편지 보낸 사람. 이 분석회사 직원. 그 편지에 포함된 것. 연구 참가 약속을 취소하면 뭘 하겠는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 지문을 읽으면서 푸시면 되는데, 지문을 읽을 때 마찬가지로 쭉 읽다 보면 맞다, 이 문제 있다, 이렇게 풀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한 여기까지 읽고 풀리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다 읽고 풀리는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도 한 여기까지 읽고 풀리는지 있는지 확인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다 읽고 풀고, 이렇게 끊어서 푸시면 됩니다. 연계 지문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거 한 다음에 마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잘 들어주세요. 특히 이 이메일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보니까 이메일 드리래요. 이 S가 또 중요해요. 그럼 이메일이 여러 개가 있어요. 몇 개 있는지 볼게요. 2개가 있네요. 이중 연계 지문이네요. 문제를 보기 전에 이 지문을 분석해 줘야겠죠. 보내는 사람은 사람 이름 좀 익숙해지시고, 받는 사람도 이 사람이다. 근데 보니까 이메일 주소가 똑같죠. 그럼 뭐다? 사내 메일이다.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메일이구나. 이렇게 파악이 돼요. 그런 다음에 볼 거는 계약업자 선택. 그러면 이 회사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또 보니까 빌드래요. 빌드 회사, 건설 회사 같아요. 이렇게 파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돼도 괜찮아요. 계약업자를 선택을 한대요. 그래서 쭉 보니까 눈에 밟히는 게 딱히 저는 없었어요. 그럼 다음 이메일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이메일은 전 이메일과의 관계를 또 봐줘야 됩니다. 보니까 프란즈 모시기, 지나 모시기 한테 보냈죠. 보니까 주고받은 메일. 그럼 사내 메일을 주고받았네. 날짜 보니까 이틀 만에 주고받았구나.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보셔야 몰입도가 생기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이틀 만에 했네. 빠르다.
답장이네, 리가 붙었네, 계약업자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지문에 대한 문제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문제를 봅니다. 첫 번째 메일에 뭐가 암시되어 있니? 더 밀리한 잡에 대해서. 다음 문제를 보기 전에 이 밀리한 잡이 눈에 밟히나 빠르게 보는 겁니다. 전 안 보였어요. 보였다. 안 보이면 넘어가고, 보이면 여기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그럼 밀리한 잡은 뭔가 계약업자 선택하는 것에 관련된 프로젝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문제는 이 사람은 무엇을 암시했는가? 보여줬는가? 뭐에 대해서? 바닥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러면 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이름에 되게 많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사람은 뭐죠? 첫 번째 메일을 보냈고 두 번째 메일에서 답장을 받은 사람이네. 그럼 이 사람이 무엇을 암시했는가? 무엇을 나타냈는가? 바닥재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러면 이 이름, 대문자로 써져 있는 이름을 빠르게 봅니다. 전 안 보였어요. 안 보이면 넘어가세요. 그럼 이 사람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나 보다. 그러면 여기서 풀릴 가능성이 좀 더 크구나. 전 지금 봤어요. 여기 이렇게 그럼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또 누구죠? 편지를 처음에 받은 사람, 그 다음 두 번째에서 보낸 사람. 그럼 무엇을 제안했는가? 그녀의 메일에서. 그러면 이 답장한 메일에서 풀리는 문제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주고 나서 무엇을 제안했는가, 무엇을 나타냈는가, 그녀의 메일에서 바닥재 계약업자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계약업자들이래요. 계약업자를 선택하는 건데 여러 계약업자들을 얘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대충 내용이 파악이 돼요. 그 다음에 볼게요. 왜 이 플로어링, 뭔가 이름이죠, 은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는가? 그러면 계약업자들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커요. 그럼 두 번째 메일을 봅시다. 여기 있네요. 그럼 이 회사가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았대요. 그럼 이 회사가 뭔가 계약업자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그냥 파악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자꾸 연결을 해주시면 지문의 이 내용을 읽을 때 좀 더 집중도가 생기고, 이 단어를 봤을 때 맞다, 저 문제가 있었지, 이렇게 바로 떠올라서 문제를 바로 푸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 어떤 회사가 가장 최고로 충족하는가? 조건을, 이 사람에 의해서 설정된 조건을 가장 잘 충족하는가? 이 사람은 누구죠? 첫 메일을 보낸 사람이죠. 그럼 계약업자 선택에 조건들을 제시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조건들에 가장 잘 충족이 되는 회사 목록을 보니까 이 4개의 회사가 있구나. 그러면 이 지문은 진짜 계약업자 선택인데 계약업자들이 여러 명이 있고 조건들까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빠르게 다시 이 문제들을 지문과 연결해주고 그 다음 지문 읽으면서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석을 잘 해두면 이 지문의 전체 맥락이 파악이 되면서 이 지문을 정말 빠르게 읽으실 수가 있고요. 중간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어도 맥락을 잃지 않기 때문에 추측이 돼서 해석에 지장이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게 문제를 푸는 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 마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킹하는 법. 먼저 파트 5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시중의 문제집들은 답안지가 같이 딸려 나와서 마킹하는 연습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 파트 5는 30문제로 구성이 돼요. 파트 5 다 한 다음에 마킹을 하시면 되고요. 파트 6도 마찬가지로 파트 6는 지문이 4개로 구성이 돼서 16문제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파트 6까지 다 풀고 나서 마킹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트 7이 문제인데 파트 7 자체가 147번부터 200번까지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서 마킹을 중간에 한번 해줘야 돼요. 그리고 파트 7을 다 푸시는 분들이 좀 드물기 때문에 이 끝나는 시간을 고려해서 마킹을 해야 돼요. 근데 어디서 끊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 마킹을 도대체 어디서 한번 쉬어주고 어디서 끊어야 사람들이 점수가 잘 나올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가장 베스트한 건 이거였습니다. 176번부터가 연계 지문이거든요. 근데 이 175번까지 풀다 보면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이 오고 다른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오게 돼서 저는 이 175번까지 최대한 몰입을 하고 다 푼 다음에 마킹을 싹 다 하고 마킹을 하면서 심호흡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연계 지문을 푸는 걸 권장을 해드려요. 근데 이 파트 7 176번부터 풀 때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여서 이때는 지문에 딸린 5문제를 다 풀고 마킹을 하고 다음 지문에 딸린 5문제 다 풀고 마킹하고 이렇게 시간이 다 될 때까지 푸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파트 5는 다 풀고 마킹하고 파트 6도 다 풀고 마킹하고 그 다음 파트 7은 175번까지 풀고 마킹을 하면서 176번부터는 연계 지문이기 때문에 한 지문 세트 풀고 마킹을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게 문제를 푸는 방법 파트별로 나눴고 마킹하는 방법
나눴으면 이제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제집 푸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문제를 풀겠죠. 1시간 15분 정도 재서 푸시면 돼요. 또는 LC랑 한 세트로 2시간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점을 하겠죠. 채점을 하고 나서는 틀린 걸 다시 푸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파트 5에서 이렇게 두 문제가 틀렸어요. 근데 막 여러분들은 푼 흔적이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런 틀린 문제들은 흔적을 일단 다 지우세요. 내가 틀린 흔적을 다 지운다.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 풀듯이 다시 푸시면 됩니다. 파트 5는 이렇게 심플하죠. 그 다음 파트 6를 보겠습니다. 파트 6에서 만약에 이 두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 틀린 문제에 대한 흔적을 지워야겠죠. 근데 파트 6는 이 지문에서 문제가 풀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 내용을 다 지우세요. 이 지문에 써져 있는 흔적을 싹 다 지우시고 이 네 문제의 흔적을 싹 다 지우고 새로운 문제, 새로운 지문 풀듯이 다시 푸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나만 틀렸어도 다 지우고 새로운 지문 풀듯이 다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럼 파트 7도 마찬가지로 하나 틀렸어요. 그러면 여기 흔적들 있겠죠. 막 풀었던 흔적들 다 지우고 새로운 지문 풀듯이 다시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연계 지문 볼게요. 연계 지문도 마찬가지로 지문이 두 개가 있고 막 흔적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한 문제라도 틀리면 이거 다시 그냥 다 지우고 새로운 지문 풀듯이 다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지문 다시 푼다. 틀린 문제는 흔적을 지운다. 지문 하나라도 틀리면 다 지우고 다시 푼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틀린 문제가 있으면 이 흔적을 다 이렇게 깔끔하게 지우고 문제를 다시 풀었겠죠. 근데 다시 풀었을 때 예를 들어서 다시 풀었는데 이게 맞췄어요. 그럼 일단 세모를 치세요. 얘는 또 틀렸어요. 그럼 틀린 체크를 남겨 놓으세요. 그럼 우리는 이 두 번 틀린 문제, 다시 풀었지만 또 틀린 문제를 답지를 해석을 봐서 이 문제가 왜 틀렸는지 확인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 틀린 것 답지 확인한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 RC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문제가 왜 틀렸는지 이제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RC는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서 해석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해석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막 문장을 해석을 하는데 단어를 알아도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런 문장들은 별 표시 해놓고 형광펜 쳐놓고 왜 이 문장이 이렇게 생겼는가 문법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해석 실력이 증가합니다. 두 번 틀린 것 답지 확인하고 왜 이게 답인지 확인하고 해석을 해둔다. 이렇게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처음에 맞은 문제가 있고 한 번 틀렸는데 다시 풀었을 때 맞춘 문제, 두 번 틀렸을 때 틀린 문제가 있었죠. 우리 지금까지 한 거는 이 두 번 틀린 문제를 왜 그게 답인가 확인을 한 다음에 해석을 했죠. 그 다음에 할 거는 한 번 틀린 문제도 똑같은 과정을 거칠 겁니다. 한 번 틀린 문제도 마찬가지로 해설을 보고 아 이게 이래서 답이구나, 이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돼서 답이구나를 확인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고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은 문장 구조가 왜 이런지 파악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한 번 틀린 것 답지 확인 및 해석 이렇게 해준다. 그 다음 맞은 문제도 RC는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많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정리하는 거 밑에 댓글로 달아둘게요. 지금은 여기에 집중을 해주세요. 그래서 맞은 문제도 마찬가지로 내가 맞췄지만 어떻게 해설지에서 해설을 해놨나 이거를 본 다음에 해석을 해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둘게요. 파트 5는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우리 파트 6를 볼게요. 파트 6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틀렸어요. 여기 틀렸으니까 싹 다 지우겠죠. 그 다음 다시 풀었더니 얘는 맞았어요.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두 번 틀린 문제부터 해설을 보고 한 번 틀린 문제 해설 보고 그 다음 맞은 문제 해설 보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지문을 해석해주는 연습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트 7 볼게요. 이 파트 7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한 가지 과정이 더 추가가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틀렸어요. 그럼 다시 풀었더니 맞았어요. 그러면 두 번 틀린 문제는 없고 한 번 틀린 문제를 이게 왜 답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맞은 문제가 왜 답인지 확인을 하고 전체 지문을 해석을 해보겠죠. 여기까지는 잘 됐죠. 그래서 간단하게 두 번 틀린 문제에 대한 답이 왜 이건지 확인하고 한 번 틀린 문제 답 확인하고 맞은 문제도 왜 이게 답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전체 지문을 읽으실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뭘 하실 거냐면 이 문제가 답이 예를 들어서 C라고 할게요. 그럼 이 답인 이유가 이 지문 안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읽고 얘가 풀렸다. 이 문제에 대한 근거다. 이 문제에 대한 단서 문장이다. 라는 거를 형광펜 쳐주는 과정을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맞은 문제도 모두 얘에 대한 답은 여기서 나왔어. 이렇게 형광펜을 쳐서 파트 7 문제의 답이 된 단서 문장들의 형광펜을 쳐줄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해주면 나중에는 지문을 읽다 보면
이게 뭔가 답이 될 만한 문장인 것 같아. 이렇게 파악이 되기도 하고 이런 문장이 문제에서 어떤 다른 표현으로 바뀌는지 패러프레이징이 어떻게 되는지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형광펜 쳐주는 연습을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1시간 15분을 재고 문제를 풀었죠. 근데 우리는 초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파트 7을 다 풀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만약에 185번까지 우리가 다 풀었다고 합시다. 185번까지 다 풀고 이 과정을 다 하면 185번까지 2번 틀린 문제, 1번 틀린 문제, 맞은 문제까지 다 분석이 되어 있고 다 형광펜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남은 문제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심플하게 이렇게 갑니다. 목표 점수가 800점 미만이신 분들은 남은 지문 그냥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토익은 원래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어서 다 못 풀고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900점 정도의 실력인데도 다 못 풀고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이 남은 문제들은 그냥 버리세요. 근데 800점 이상, 900점 이상을 목표로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남은 문제들도 풀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85번까지 풀었으면 186번부터 200번까지 15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총 3지문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시간을 안 재고 푸실 겁니다. 너무 루즈하게 가지 마시고 이 3지문을 풀고 나서 마찬가지로 또 채점을 하겠죠. 그럼 이렇게 틀린 게 있으면 여기 다 지우고 다시 풀고 맞춘 건 세모해주고, 그런 다음에 얘가 왜 답이 되는지, 얘가 왜 답이 되는지, 그 다음 맞은 문제가 왜 답이 되는지 보고 이거 다 해석해 본 다음에 이 문제들에 대한 단서 문장까지 형광펜 치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부족으로 못 푼 문제는 1번부터 7번까지 과정을 그대로 반복해 주는데, 그대로 재현해 주는데 800점 정도 목표면 남은 문제는 버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 800점 정도 목표신 분들은 연계 지문을 어차피 많이 못 풀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연계 지문에 시간을 많이 쏟으면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번 시간에 RC 문제를 푸는 법 파트별로 봤고요. 마킹 어떻게 할지도 봤고, 실전 문제집을 어떻게 풀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 어떻게 분석하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 유튜브에서 가장 긴 영상이었어요. 사실 이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걸 알면서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안 찍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맞은 문제는 그냥 넘어가야겠다, 한 번 틀린 문제는 그냥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학습법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들의 점수는 정체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제 학생들도 대부분 똑같이 따라했을 때 점수 형상이 좀 빨리 왔어요. 토익 독학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